안녕하세요. 제인과의 복수 채널을 듣고 계신 모든 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제 이름은 순애이고 올해 67세입니다. 며칠 전만 해도 저는 가벼운 뇌졸중으로 일주일간 병원에 입원해 있었습니다. 의사 선생님께서 퇴원 허락을 해주셔서 몇 일간 편히 쉴 줄 알았는데 예상치 못한 일이 제 병보다 더 큰 고통을 안겨주었습니다. 소파에 몸을 눕히자마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전화기 너머는 은행 콜센터였고 직원의 목소리는 부드럽고 예의 바르지만 그녀가 한 말은 소름이 돋게 했습니다. 순애 씨, 3일 전에 5억 원 대출이 발생했는데 서류상 순애 씨의 서명과 신분증이 확인되었습니다. 저는 멍해졌습니다. 제가 병원에 있었고 서류는 집에 있는데 저는 아무것도 서명한 적이 없다고 말했습니다. 그녀는 착오라며 사과하고 전화를 끊었지만 5분 후 은행에서 제 이름으로 된 대출 확인 문자가 왔습니다. 심장이 두근거리며 저는 아들 태영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태영이 전화를 받자 저는 물었습니다. 아들, 엄마 이름으로 대출한 거 있니? 태영은 엄마가 그렇게 아픈데 누가 감히 그럴 수 있겠어요? 저는 병원비 마련하느라 정신없어요. 라며 아니라고 했습니다. 그때까진 저는 은행의 실수라고 생각했지만 직감이 집에 가서 확인하라고 알려주었습니다. 그날 오후 저는 아무 말 없이 가방을 들고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집에는 며느리 미경만 아기에게 죽을 먹이고 있었습니다. 저는 곧장 제 방으로 가서 개인 서류와 통장, 신분증이 보관된 나무 서랍장을 열었는데 모든 칸이 뒤죽박죽이었고 신분증과 복사본이 사라져 있었습니다. 마음이 무너졌습니다. 거실로 나갔을 때 미경이 밝게 웃으며 엄마, 건강 좀 나아지셨어요?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조용히 집에 누가 엄마 방에 들어온 적 있니? 라고 물었고 미경은 잠시 멈칫하다가 아니요, 없어요. 엄마가 입원했을 때 정전이 몇 번 있어서 저희가 손전등 들고 서랍 찾으러 들어갔죠. 아무것도 없었어요. 라고 태연이 대답했습니다. 그 말을 들으며 마음이 싸늘해졌습니다.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한 저는 다음날 혼자 은행에 가서 대출 서류 내역을 요청했습니다. 직원이 위조된 제 서명이 찍힌 계약서와 진짜 신분증이 사용된 스캔본을 주었고 돈을 받은 사람 이름은 영준이었습니다. 저는 그 이름을 전혀 몰랐습니다. 모르는 척 사진을 찍고 감사 인사를 한 뒤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밤이 되자 온 가족이 잠든 사이 저는 부엌에 설치한 비밀 카메라로 모든 통화를 하나하나 확인했습니다. 이 카메라는 몇 달 전 도난 사건 이후 몰래 설치한 것이었습니다. 밤 11시쯤 미경이 부엌으로 나와 누군가에게 전화를 걸었고 목소리는 조심스러웠습니다. 돈 받았어? 네, 신분증 넘기면 바로 송금돼요. 5억 원, 남편 이름으로만 서명하면 끝이에요. 빨리 갚아야 해요. 들키면 우리 둘 다 끝장나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몸이 떨렸습니다. 그렇습니다. 바로 며느리 미경이 제 신분증을 몰래 빼내 동생 영준에게 대출을 받게 한 것이었습니다. 울어야 할지 소리쳐야 할지 몰랐지만 저는 침묵했습니다. 영상을 캡처했고 경찰에 신고하면 가족이 다 무너질 것을 알기에 참았습니다. 태영은 분명 아내 편일 테니까요. 이 병든 몸으로 또 싸울 힘은 없었습니다. 저는 곧게 앉아 종이에 단 한 문장만 적었습니다. 너희가 엄마를 속였다면 엄마도 반드시 갚아줄 것이다. 그날 밤은 눈물이 말라버려 한 방울도 흐르지 않았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밥을 지었고 태영에게 물을 따라 주었습니다. 미경에게 현민이는 잘 자니? 라고 물었지만 머릿속에선 복수를 계획하고 있었습니다. 지금까지도 제가 그 용기를 낼 줄 몰랐습니다. 저는 복수할 것입니다. 칼이나 저주가 아니라 5억 원을 더 빌려서 이 빚을 고스란히 너희에게 돌려줄 것입니다.
다음날 일찍 일어나 진한 차를 끓여 발코니에 앉아 무엇을 기다리는지도 모른 채 바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은 겨울처럼 차갑게 식었습니다. 그 빚은 단순한 숫자가 아니라 믿었던 며느리에게 받은 배신의 상처였습니다. 천천히 옷을 갈아입고 야른 스카프를 두른 뒤 택시를 불러 태영에게도 미경에게도 어디 가는지 말하지 않았습니다. 미경에게는 절에 가서 건강을 빌러 간다고 했지만 그녀는 어색하게 웃으며 엄마, 저희도 평안하길 빌게요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녀를 똑바로 보지 못했습니다. 택시는 시장 옆 낡은 집 앞에 멈췄고 그곳엔 제가 잘 아는 동철 씨가 있었습니다. 그는 동네에서 악명 높은 채권자였고 빚을 독촉하면 때리고 도망치면 집까지 찾아가는 사람입니다. 저는 들어가 고개를 끄덕이며 인사했습니다. 그는 저를 보고 눈살을 찌푸리며 누구십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신분증을 꺼내 탁자 위에 올려놓고 말했습니다. 저는 순애입니다. 며칠 전에 5억 원을 빌렸고 오늘 5억 원을 더 빌리고 싶습니다. 그는 눈썹을 치켜올리며 웃었습니다. 농담이시죠? 저는 아닙니다. 하지만 단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에게 넘기지 말고 직접 돈을 받고 싶습니다. 라고 답했습니다. 그 이유를 묻자 저는 가족을 돕고 싶지만 이번엔 직접 하려 합니다. 중개 없이요? 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잠시 생각하다가 고개를 끄덕이며 좋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이자가 더 높습니다. 서명하시겠습니까? 라고 했습니다. 저는 그의 눈을 똑바로 보며 차분히 말했습니다. 원하는 대로 하세요. 제가 올 것 같으면 그렇게 계산하세요. 그는 더 크게 웃으며 늙었어도 배짱 있군요. 라고 말했고 저는 서명했습니다. 이제 빚은 10억 원이 되었고 제 이름으로 붉은 도장이 찍혔습니다. 그는 현금을 주었고 나는 셈하지 않고 천 주머니에 넣었다. 나는 고개를 숙이고 나왔다. 마치 내가 올라갈 수 있을지 모르는 깊은 구덩이를 파낸 기분이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 돈 한 푼도 쓰지 않을 것이라는 점이었다. 오후가 되어도 나는 아침처럼 침묵했다. 나는 돈을 오래된 여행 가방에 숨기고 두 겹으로 잠근 뒤 침대 및 서랍 깊숙이 넣었다. 아무도 눈치채지 못했다. 태영은 일하느라 바빴고 미경은 어린아이 때문에 바빴다. 병원에서 막 퇴원한 노인을 신경 쓸 사람이 어디 있겠는가. 그날 밤 미경이 기저귀와 분유를 사러 나간 틈을 타 나는 그녀의 방을 뒤졌다. 도둑질하듯 조심스럽게. 침대 옆 서랍을 열었더니 연한 분홍색 수첩 속에 종이 뭉치가 끼어 있었다. 그 안에는 내 주민등록증 복사본과 미경과 동생 영준 사이의 채팅 화면 캡처가 있었다. 내용은 걱정 마. 내가 또 주민등록증을 구했어. 이번에 안 되면 더 이상 언니라고 부르지 마. 였다.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었다. 읽을 때마다 차가운 얼음물 한 바가지가 얼굴에 끼얹어진 기분이었다. 나는 모든 것을 원래대로 돌려놓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 결심은 단순한 분노가 아니었다. 그것은 냉정한 잔혹함이었다. 나는 더 이상 미경을 며느리로 보지 않았다. 오히려 위선적인 얼굴로 나를 짓밟은 낯선 사람으로 여겼다. 그로부터 사흘 후 나는 행동에 나섰다. 인쇄소에 가서 대출계약서 사본을 만들었다. 내 주민등록증 앞면, 도장이 찍힌 계약서, 그리고 돈을 받은 영수증을 모두 촬영했다. 그리고 휴대폰을 열어 가족 비디라는 폴더에 모두 저장했다. 인터넷에 올리거나 누구에게 보낼 생각은 없었다. 나는 단지 필요할 때 한 번의 터치로 진실이 폭발하기를 원했다. 그날 밤 나는 태영과 차를 마시며 물었다. 엄마가 병원에 계셨는데 건강이 좀 나아졌니? 네, 엄마 많이 좋아지셨어요.
엄마는 나이가 많아서 오래 살지 못할 거야. 하지만 엄마가 죽으면 엄마가 한 가지를 이해해 주길 바란다. 네, 나는 차를 따르며 그를 보지 않고 말했다. 돈은 잃어도 다시 벌 수 있어. 하지만 누군가 내 신뢰를 짓밟으면 영원히 회복할 수 없어. 태영은 이해하지 못하는 눈치였다. 나는 씁쓸하게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두려운 건 어느 날 내가 가족이 아닌 덫과 함께 살고 있다는 걸 깨닫는 거야. 그날 밤 나는 계약서를 다시 넣고 서랍을 잠갔다. 하지만 머릿속에는 가족 전체를 게임판에 끌어들이는 계획이 있었다. 나는 첫 수를 두었다. 그리고 다음 날 아침 채권자가 올 것이다. 사흘, 그것이 내가 함정을 설치하는 데 필요한 시간이었다. 많지도 적지도 않았다. 넷째 날 아침, 나는 10억 원을 빌려준 채권자 동철 씨에게 전화를 걸었다. 그의 목소리는 여전히 오래된 지폐처럼 거칠었다. 왜 이렇게 일찍 전화했나? 무슨 일인가? 나는 숨을 들이쉬었다. 당신이 빚과 관련된 진짜 사람을 만나기 위해 직접 집에 와주길 원합니다. 누가 진짜 갚아야 하는지 보여줄 겁니다. 동철 씨는 비웃으며 말했다. 그래서 안 갚겠다는 건가? 아니요. 당신이 정확한 사람에게 요구하길 원합니다. 나는 그에게 말했다. 내일 아침 9시에 꼭 오십시오. 매화 아파트 B동 103호. 대출 서류를 가져오세요. 그는 중얼거리며 가겠다고 했다. 전화를 끊고 나는 집에서 작은 연극을 시작했다. 태영에게 하루 휴가를 내어 후유증 검진을 데려가 달라고 부탁했다. 그는 걱정하며 바로 고개를 끄덕였다. 미경은 내가 아프다는 소식을 듣고 가식적인 관심을 보였다. 엄마 어디가 아파서 데려가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내가 엄마 아들을 잘 돌보기만 하면 돼. 며칠 후 하늘이 엄마를 부르면 엄마가 너를 걱정시키지 않을 거야. 그녀는 내 말을 이해하지 못한 채 어리둥절해했다. 병원으로 가는 길에 나는 일부러 태영에게 말했다. 엄마는 저축통장이 없어. 병원에 입원했을 때 다 썼어. 그래도 부족해서 급히 돈을 빌렸어. 태영은 창백한 얼굴로 나를 바라보며 말했다. 뭐라고요? 엄마가 5억 원을 빌렸어. 엄마 이름으로. 그리고 내가 병원에서 엄마가 의식 없을 때 서명한 계약까지 합치면 지금 엄마 빚이 10억 원이야. 엄마 미쳤어? 나는 비웃으며 말했다. 엄마는 미치지 않았어. 엄마는 아주 똑똑해. 그저 나이가 들었을 뿐이지만 누가 진짜 엄마를 사랑하는지 분별할 줄 안다. 태영은 더 이상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하지만 내가 한 말 한마디가 그의 머릿속에 핀셋처럼 박혔다는 것을 알았다. 그날 밤 밥을 먹고 혼자 방에 앉아 TV를 켰지만 보지 않았다. 나는 기다렸다. 그리고 예상대로 미경이 몰래 부엌에서 휴대폰을 켜는 소리를 들었다. 나는 살금살금 문을 열고 귀를 기울였다. 영준 오빠, 큰일이야. 시어머니가 이미 알고 계셔. 내가 말실수했어. 지금 그녀가 뭔가 암시하는데 무서워. 내일 채권자가 또 와. 너무 무서워. 나는 입술을 깨물고 손을 꽉 쥐었다. 이제 충분하다. 내일이 마지막 장면이다. 아침 9시에 문을 세게 두드리는 소리가 났다. 나는 서둘러 열지 않고 태영에게 열게 했다. 낯선 새 남자가 보이자 태영은 멈칫했다. 동철 씨가 문을 밀고 들어와 차갑게 말했다. 순애 씨 누구인가? 나는 안에서 걸어 나와 거실 한가운데 섰다. 분위기는 무거웠다. 저입니다. 앉으십시오. 동철 씨는 예의 없이 계약서를 탁자 위에 던졌다. 미경이 부엌에서 나와 그 광경을 보고 얼어붙었다. 늙은이야.
오늘 내가 온 이유는 10억 원 대출 상환 기한이 다 됐다는 걸 알리기 위해서야. 돈이 없으면 자산을 압류할 거야. 태영은 벌떡 일어나 외쳤다. 뭐? 엄마가 정말 10억 원을 빌렸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미경만 바라보았다. 그녀는 떨며 창백해졌다. 안 돼. 그럴 리 없어. 엄마. 나는 의자에 앉았다. 흐르는 물처럼 차분한 목소리로 말했다. 오늘 내가 동철 씨를 부른 이유는 돈을 갚으려는 게 아니라 진짜 갚아야 할 사람을 밝히기 위해서다. 나는 휴대폰을 꺼내 미경이 영준에게 전화한 녹음 파일을 틀었다. 방 안은 숨죽인 듯 조용해졌다. 너희가 내가 언제 알았는지는 중요하지 않다. 하지만 너희가 내 이름으로 돈을 빌렸다면 그 대가를 치러야 한다. 미경은 무릎을 꿇고 더듬거리며 말했다. 엄마, 제발 그러지 마세요. 태영은 아내를 바라보며 감격한 목소리로 말했다. 너야? 엄마 주민등록증으로 영준이에게 돈 빌린 게 너야? 미경은 무릎을 꿇고 울먹였다. 죄송해요. 제가 해결할 수 있을 줄 알았어요. 몰랐어요. 동철 씨는 미경을 바라보다가 나를 보며 말했다. 그래서 그런 거였군. 며느리야. 시어머니 이름을 빌려서. 정말 엉망이구나. 나는 손을 뻗어 옷 주머니에서 봉투 하나를 꺼냈다. 이건 계약서 사본이야. 돈을 받는 사람 이름은 영준. 내 며느리의 남동생이지. 나는 말했다. 나는 내 이름으로 된 대출을 부인하지 않아. 하지만 지금 내가 요구하는 건 돈을 받는 사람이 책임을 지는 거야. 동철 씨가 눈살을 찌푸리며 말했다. 논리적으로 보면 당신이 서명했으니 당신이 책임져야 해. 하지만 만약 당신이 영준이와 증거를 내놓는다면 이야기가 달라질 거야.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3일만 주세요. 영상과 주소 모두 드리겠습니다. 내가 뭘 하든 내 마음대로 해. 동철 씨가 일어나 고개를 끄덕였다. 3일이 지나도 연락이 없으면 내가 다시 올 거야. 그때는 예의 없이 굴어도 이해해라. 문이 닫히자 집안은 지옥처럼 변했다. 태영은 의자에 쓰러져 머리를 감쌌고 미경은 무릎을 꿇은 채 소리 없이 울고 있었다. 나는 방으로 올라가 문을 닫았다. 밖에서는 세상이 무너지고 있었지만 나는 마침내 판을 뒤집기 시작했다. 다음 날 오후 3시 정각, 나는 천 가방을 들고 계약서 사본, 녹음 파일, 영준의 주소가 담긴 자료를 가지고 동철 씨와 약속 장소로 갔다. 우리는 버스 정류장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다. 그는 부하 한 명과 함께 왔다. 나는 가방을 탁자 위에 올려놓고 그 안에서 깔끔하게 정리된 서류 뭉치를 꺼냈다. 이게 영준의 임시 거주지 주소입니다. 그는 강원도 속초에서 다른 사람 이름으로 방을 빌려 숨어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그가 돈을 받고 서명하는 모습과 그의 누나 미경이 내 신분증을 대출용으로 제출한 영상이 있습니다. 나는 서류 뭉치를 동철 씨 쪽으로 밀었다. 그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침묵했다. 영상 부분에서 그는 입꼬리를 올리며 말했다. 이 늙은 여자는 만만치 않군. 나는 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말했다. 나는 우리 가족이 이 사기에 의해 무너지지 않길 원할 뿐입니다. 당신이 돈을 원한다면 제대로 된 사람에게 요구하세요. 나는 충분히 참았습니다. 동철 씨는 의자에 몸을 기대고 탁자를 두드리며 말했다. 내가 너를 인정해주마. 하지만 영준을 잡는 건 쉽지 않을 거야. 그 녀석이 도망가면 내가 다시 너를 찾을 거야. 알겠나?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만약 다시 온다면 나는 법적으로 당신을 피해자로 증명할 증거를 가지고 고소할 겁니다. 나는 잃을 게 없습니다. 당신이 게임을 원한다면 나도 끝까지 하겠습니다. 그 말에 그는 말없이 있었다가 갑자기 웃음을 터뜨렸다. 정말 기품이 있구나. 나는 웃지 않고 말했다. 가세요. 3일이 지나면 당신에게 더 큰 놀라움이 있을 겁니다.
집에 돌아오니 태영이 현관 앞에 앉아 얼굴이 창백했다. 내가 보이자 가방을 받으려고 달려왔다. 엄마, 하루 종일 어디 갔어?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를 바라본 뒤 문을 열고 들어갔다. 안에는 미경이 멍하니 앉아 눈이 부어 있었고 작은 아이는 엄마 무릎에 기대어 자고 있었다. 나는 가방을 탁자에 내려놓고 태영을 바라보며 말했다. 3일 후면 엄마가 다 해결할 거야. 하지만 엄마는 내가 솔직히 말하는 걸 듣고 싶어. 내 아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니? 태영은 침묵했다. 한참 뒤에야 입을 열었다. 모르겠어요, 엄마. 한편으로는 아직 사랑하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너무 미워요. 창피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내가 그렇게 느끼는 건 당연해. 하지만 남자라면 분노만 해서는 안 돼. 해결할 줄 알아야 해. 태영은 대답하지 않았다. 나는 미경을 향해 돌아섰다. 그녀는 내 눈을 피하려 애쓰고 있었다. 미경, 엄마가 한 가지 묻는다. 지금 엄마가 경찰에 모든 증거를 넘긴다면 뭐라고 말할 거니? 미경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제발 용서해 주세요. 제가 잘못했어요. 일부러 그런 게 아니에요. 동생이 너무 애원했어요. 그럼 만약 내일 영준이 잡히면 공범이라고 인정할 거니? 저는 이런 일이 일어날 줄 몰랐어요. 나는 말을 끊었다. 맞아. 아무도 몰랐지. 엄마도 몰랐어. 엄마가 집에서 키운 마치 내처럼 여겼던 사람이 엄마를 빚 때문에 거의 죽게 할 줄은. 미경은 눈물을 터뜨렸고 나는 일어나 방으로 갔다. 문을 닫기 전에 말했다. 지금부터 엄마는 너를 며느리로 보지 않을 거야. 너는 집안의 남이야. 바꾸고 싶다면 내가 뭘 할 수 있는지 지켜볼 거야. 3일이 폭풍처럼 지나갔다. 셋째 날 아침, 나는 소식을 받았다. 영준이 잡혔다. 그는 국경 근처의 한 여관의 스몰하우스로 도망치려 했다. 동철 씨가 나에게 사진을 보냈다. 영준은 수갑을 찬 채 얼굴에 멍이 들었고 옆에는 부하가 비웃으며 서 있었다. 나는 기쁘지 않았다. 다만 안도감을 느꼈다. 나는 그에게 메시지를 보냈다. 이제 누가 빚을 갚아야 하는지 알겠죠? 나는 이제 빚이 없어요. 그는 내가 대단하다 라고만 답했다. 그날 오후 나는 서랍을 정리하고 대출 관련 서류를 모두 봉투에 넣어 봉인했다. 태영에게 주며 말했다. 이게 빚과 관련된 모든 거야. 엄마가 다 해결했어. 하지만 누가 갚았는지는 말하고 싶지 않아. 엄마는 내가 이 집에서 두려움 없이 살지 않길 바랄 뿐이야. 태영은 손을 떨며 봉투를 받았다. 미경은 문 뒤에 서서 나오지 못했다. 나는 신경 쓰지 않고 발코니로 나가 저녁 햇살을 바라보았다. 바람이 흰머리를 스쳤다. 내 인생은 노년의 평화를 기대했지만 결국 궁지에 몰린 늙은 여우처럼 다시 살아야 했다. 하지만 다행히도 그 늙은 여우는 아직 이빨이 남아 있었다. 다음 날 아침, 우리 집은 완전히 조용했다. 아무도 말을 하지 않았다. 태영은 일찍 일어나 셔츠를 갈아입고 출근 준비를 했다. 하지만 집을 나서지 않고 식탁으로 돌아와 나와 마주 앉았다. 엄마, 내가 영준을 찾으러 갈게요. 엄마가 더 이상 엮이지 않았으면 해요. 나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그를 차갑게 바라보았다. 늦었어. 이미 잡혔어. 엄마가 동철 씨에게 주소, 영상, 대출 증거를 다 넘겼어. 그가 알아서 찾아갈 거야. 엄마는 막을 수 없어. 태영은 멍해졌고 손은 축 늘어졌으며 눈은 텅 비어 있었다. 그럼 정말 그렇게 한 거야?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고개 숙여 죄를 인정할 거냐?
태영은 대답하지 않고 고개를 숙인 채 한숨을 쉬었다. 나는 일어나 물잔을 따르며 말했다. 하지만 지금 엄마가 원하는 건 너희가 직접 동철 씨를 만나서 솔직하게 이야기하는 거야. 이 빚은 너희의 명예와 정직함으로 갚아야 해. 엄마 돈으로 갚는 게 아니야. 태영은 고통스러운 고개를 끄덕였다. 그날 오후 우리 셋, 나, 태영 그리고 미경은 서울 동대문구의 작은 카페에서 동철 씨를 만났다. 미경은 마치 얼음처럼 떨고 있었고 햇볕이 쨍쨍한 날씨임에도 불구하고 말이다. 동철 씨는 이미 앉아 있었고 그의 얼굴은 예전처럼 날카롭지 않고 거의 존중하는 듯한 표정이었다. 나는 영준을 만났다. 그 녀석은 겁이 많아 입만 열면 모든 책임을 누나에게 떠넘겼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하지만 오늘은 내가 말하지 않을게요. 내 아들이 말하게 할게요. 태영이 일어나 깊이 고개를 숙였다. 사장님, 제 아내가 잘못했습니다. 저도 어머니를 지키지 못한 잘못이 있습니다. 이 빚을 한 푼도 깎지 말고 다 갚겠습니다. 미경도 일어나 조용히 말했다. 저도 제 몫을 갚겠습니다. 할 말은 사과밖에 없습니다. 동철 씨는 잠시 침묵하다가 주머니에서 원래 빚을 확인하는 종이를 꺼냈다. 1억 원, 오늘까지 이자 포함 1억 1200만 원입니다. 이 할머니에게 1000만 원을 깎아줄 수 있습니다. 이건 그 자식 잡는 데 도움을 준 보답입니다. 나는 아무 말 없이 작은 천 주머니를 조심스럽게 탁자 위에 올려놓았다. 여기 5천만 원 빌린 돈입니다. 나는 한 푼도 만지지 않았고 깎아달라고도 하지 않았다. 나는 단지 명예를 위해 갚는다는 것을 알리고 싶었다. 동철 씨가 주머니를 열어 돈을 세고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남은 빚은 6,200만 원이군요. 새 계약서를 작성할게요. 태영과 그의 아내 이름으로요. 당신은 이제 관련 없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끝났네요. 우리는 그 자리에서 서명했다. 나는 옛 계약서를 꺼내 동철 씨 앞에서 바로 찢었다. 그는 크게 웃으며 말했다. 순애 씨, 당신 같은 사람은 처음 봤어요. 빌리고, 갚고, 가족까지 함정에 빠뜨리다니, 존경합니다. 나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인생의 빚, 돈의 빚, 의리의 빚, 나는 정확한 사람에게 갚고 싶을 뿐입니다. 가게를 나서면서 뒤돌아보지 않았다. 뒤에서 태영이 미경 옆에 조용히 걸었다. 아무도 말하지 않았다. 집에 돌아와 나는 태영에게 말했다. 엄마는 지쳤어. 이제 너희들 문제야. 나는 방으로 들어가 문을 잠그고 침대에 누웠다. 처음으로 내 등이 가벼웠다. 내 인생에서 처음으로 늙은 어머니라는 명분으로 피가 섞인 사람들을 함정에 빠뜨렸지만 후회하지 않았다. 때로는 그렇게 하지 않으면 그들이 나를 죽을 때까지 짓밟을 테니까. 그리고 내 이야기를 계속하기 전에 제인과의 복수 채널에서 감동적이고 인간미 넘치는 가족 이야기를 놓치지 않으려면 좋아요와 구독, 알림 설정을 꼭 해주세요. 경청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내 이야기로 돌아가자면 그 이후에 모든 게 잠잠해질 줄 알았지만 그렇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나는 거울 앞에서 흰머리를 뽑고 있었는데 태영 방에서 다투는 소리가 들렸다. 미경이 소리쳤다. 엄마를 일부러 해치려 했다고 생각해? 영준이 돈 받고 도망간 거 어떻게 알았어? 태영이 탁자를 치며 말했다. 몰라. 엄마 서류 줬으면서 몰라? 내가 감당할 줄 알았지. 도망갈 줄은 몰랐지. 나 이 집 망하게 하려는 거야? 나는 밖에 서서 들어가지 않았다. 문은 살짝 열려 있었지만 모든 말을 똑똑히 들을 수 있었다. 태영이 목이 메어 말했다. 너 아무것도 몰라.
하지만 엄마가 내 때문에 거의 죽을 뻔했어. 안 무서워? 미경은 잠시 침묵했다. 그리고 목소리를 낮췄다. 무서워. 매일 밤 엄마가 욕실에서 넘어지는 꿈을 꿔. 너무 무서워. 그럼 엄마가 그냥 넘어지신 게 아니라는 걸 알아? 의사가 심리적 충격으로 인한 고혈압이라고 했어. 이유를 생각해 본 적 있어? 나는 더 듣지 않고 방으로 돌아가 문을 살짝 닫았다. 내 마음이 누군가에 의해 긁히는 듯 아팠다. 오늘 들은 게 배신당했을 때보다 더 아팠다. 그날 오후, 미경이 내 방 문을 두드렸다. 나는 열지 않았지만 그녀는 밖에 서서 목이 쉰 목소리로 말했다. 엄마, 잠깐만요. 용서해 달라는 게 아니에요. 한 번만 들어주세요. 나는 침묵했다. 내가 잘못했어요. 알지만 아무도 며느리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지 않았어요. 엄마 없는 집에서 자라서 어른을 대하는 법을 몰랐어요. 엄마가 처음으로 엄마라는 느낌을 줬어요. 나는 눈을 감았다. 너 욕심 많고, 가난이 무섭고, 남편에게 무시당하는 게 두려웠지. 하지만 이제 다 잃었어. 엄마만이 나를 집에서 쫓아내지 않았어. 그녀의 목소리가 막혔다. 엄마에게 사랑을 구걸하는 게 아니에요. 단지 빚을 직접 갚을 기회를 주세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그녀가 떠나는 발걸음 소리를 들으며 마음이 조금 부드러워졌다. 그날 밤, 태영이 다시 식탁에 앉았다. 식은 밥과 식은 국, 가족 셋은 그림자처럼 서로를 바라보며 한 입도 먹지 못했다. 나는 아들에게 물었다. 정말 이 가족을 지키고 싶니? 태영이 고개를 끄덕였다. 원해요. 하지만 어떻게 해야 할지 몰라요. 나는 미경을 바라보았다. 미경은 고개를 숙이고 모기 소리처럼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나도 원해요. 나는 젓가락을 내려놓고 차갑게 말했다. 그럼 엄마 조건을 말할게. 내일부터 미경은 일해야 해. 남편에게 의존하지 말고, 남편 돈도, 엄마 돈도 받지 말고, 스스로 살고, 아이 키우고, 빚 갚아야 해. 엄마가 한 푼도 더 주지 않을 거야.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밥그릇에 떨어뜨렸다. 동의해요. 나는 계속 말했다. 둘째, 이 집에서 영준 이름은 더 이상 꺼내지 마. 잡혀서 감옥에 갔으니 없는 사람 취급해. 태영은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알겠습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마지막으로 엄마가 누군가 거짓말하는 걸 단 한 번이라도 알게 되면 이유 묻지 않고 이 집에서 나가야 해. 둘 다 동시에 대답했다. 네. 나는 일어나 밥상을 떠났다. 이번 조건은 통제하려는 게 아니라 그들이 다시 시작하는 법을 배우게 하려는 것이었다. 나처럼 속임당한 엄마에서 일어서는 엄마가 되도록 말이다. 그날 밤 나는 발코니에 나가 노란 불빛 아래 앉았다. 바람이 살랑살랑 불었다. 미경이 방에서 아기를 재우며 노래하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 듣는 자장가였는데 목소리는 거칠었지만 따뜻했다. 나는 하늘을 올려다보며 속삭였다. 할아버지, 살아계셨다면 이 집을 알아보지 못하셨을 거예요. 그리고 나는 미소 지었다. 였지만 진심 어린 미소였다. 다음 날 아침, 나는 평소처럼 일찍 일어나 방문을 열었더니 미경이 아파트 마당을 쓸고 있었다. 손이 아직도 추위에 떨리고 있었지만 작은 쓰레기 하나하나를 쓸려고 애쓰고 있었다. 나는 한참을 바라보다가 부엌으로 돌아갔다. 나는 아침상을 차렸다. 오늘은 간단하게 흰죽 한 그릇, 김치와 약간의 조림 생선. 나는 아무도 부르지 않고 조용히 혼자 먹었다. 2숟가락도 채 안 되어 미경이 들어왔다. 손에는 아직 먼지가 묻어 있었고 이마에는 땀이 맺혀 있었다. 엄마,
아침에 인사 못해서 죄송해요. 집안일 좀 하다가 취업 준비하느라 그랬어요. 나는 고개를 들지 않고 말했다. 잘못을 알면 된 거야. 애 밥 잘 챙겨줘. 굶기지 말고. 미경은 고개를 끄덕이며 달려가서 나에게 물을 따라주었다. 나는 더 말하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오늘이 그녀가 인생을 다시 시작하는 첫걸음이라는 것을 알았다. 점심때 태영이 일찍 돌아왔다. 그는 서류 뭉치를 들고 있었다. 나는 물었다. 무슨 일이야? 그는 서류를 탁자 위에 놓고 펼쳤다. 그것은 은행 대출 신청서였다. 대출 신청인은 태영과 미경이며 6억 2천만 원의 남은 빚을 공동 책임지고 갚기로 되어 있었다. 나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물었다. 너희 정말 해볼 거야?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엄마한테 계속 기대고 싶지 않아요. 제가 잘못했으면 고치겠습니다. 아내가 잘못하면 제가 가르치고 엄마는 더 이상 짐을 지지 않았으면 해요. 나는 서류를 다시 접어 그에게 밀어주었다. 그럼 엄마가 행운을 빌어줄게. 돈은 더 이상 안 줄 거야. 조언만 할 뿐. 태영은 고개를 숙이며 말했다. 네, 압니다. 나는 한참 그를 바라보다가 웃으며 말했다. 너 참 어른스러워졌구나. 그는 얼굴을 붉히며 조용히 웃었다. 그날 저녁, 미경이 평소와 다르게 환한 얼굴로 집에 왔다. 문을 열면서 크게 말했다. 엄마, 회계보조로 채용됐어요. 돈은 많지 않지만 안정적이에요. 나는 고개를 들어 고개를 끄덕였다. 뭐든지 정직하게 하는 게 중요해. 그녀는 달려와 작은 케이크 하나를 탁자 위에 올려놓으며 말했다. 엄마, 축하 선물로 샀어요. 녹두 케이크, 엄마가 좋아하는 거잖아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지만 케이크를 집어 한 입 베어 물었다. 수년 만에 단맛이 싫지 않았다. 그것은 조용한 사과 같았다. 나를 배신했던 며느리의 무언의 사과였다. 사흘 후, 예채권자 동철 씨가 갑자기 전화했다. 순애 씨, 다시 만나고 싶습니다. 나는 약간 놀라서 물었다. 무슨 일인가요? 만나면 알게 될 겁니다. 돈 요구하는 거 아니니 안심하세요. 나는 옛 카페에 갔다. 그는 혼자 앉아 있었다. 예전처럼 건방지지 않았다. 순애 씨께 말씀드리고 싶어 부른 겁니다. 다시 생각해봤어요. 무슨 일인데요? 그는 주머니에서 작은 종이를 꺼냈다. 골목에 있는 작은 잡화점 양도 증서였다. 이 가게 주인이 되고 싶으신가요? 나는 멍해졌다. 뭐라고요? 제가 빚을 대신 받았어요. 팔아도 큰 이익은 없지만 다시 시작하고 싶다면 넘기겠습니다. 나는 그를 오래 바라보다가 비웃으며 말했다. 깡패인 줄 알았는데 은혜도 아시네요. 그는 크게 웃었다. 나도 나이 들었어요. 당신 보면 어머니가 생각나서요. 어머니도 자식에게 속으셨는데 당신은 더 대담하네요. 나는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럼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제가 받으면 제 자식들에게 더 이상 폐를 끼치지 않겠다는 약속을 해주세요. 약속하겠습니다. 우리는 악수했다. 배신당한 노인과 인생을 속죄하려는 깡패 채권자 사이의 이상한 악수였다. 저녁에 나는 모든 일을 태영과 미경에게 이야기했다. 두 사람은 믿지 못했다. 태영이 물었다. 엄마, 받을 거예요? 나는 주저없이 대답했다. 받지. 엄마는 늙었지만 머리는 맑아. 할 수 있는 건 다 할 거야. 빚 갚고 나면 이제 엄마를 위해 살 거야. 미경이 내 손을 잡으며 말했다. 엄마, 저도 같이 일할 수 있을까요? 나는 그를 바라보며 말했다.
내 마음대로 해. 하지만 엄마가 말했잖아. 더 이상 엄마에게 기대지 말라고. 일할 거면 누구도 우선하지 않아. 그는 고개를 끄덕였다. 알아요. 저는 엄마에게 평생 빚졌으니까요. 나는 조용히 웃었다. 마음속으로는 오랜 폭풍 후에 작은 불꽃 하나가 반짝였다. 사흘 후 나는 종로구 창신동에 있는 작은 잡화점 열쇠를 공식적으로 받았다. 두면이 도로에 접한 낡은 집이지만 견고했다. 철문은 부드럽게 열리고 안에는 선반, 계산대, 그리고 희미하게 글자가 남아있는 간판이 있었다. 행복 잡화점. 나는 문 앞에 서서 깊게 숨을 쉬었다. 먼지 냄새가 아니라 새로운 시작의 냄새였다. 태영이 나를 데려다 주었다. 그는 아무 말 없이 내 짐을 정리하는 것을 도왔다. 미경은 아기를 안고 밖에 서서 눈시울을 붉혔다. 나는 두 사람을 바라보며 말했다. 오늘부터 여기서 엄마가 밥벌이 할 거야? 많이 필요 없고 먹고 살 만큼만, 그리고 내가 누군지 기억할 만큼만. 태영이 물었다. 엄마, 우리가 도와줄 일 있어요? 있어. 엄마 혼자 할 테니까 방해하지 말고 망치지 말아줘.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고 물러났다. 미경은 잠시 머뭇거리다 다가와 말했다. 엄마, 오후 1시간만 도와줘도 될까요? 회사 일이 3시에 끝나서 여기 와서 포장하고 정리하고 청소하고 싶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지도 흔들지도 않고 말했다. 내가 알아서 해. 첫날 나는 모든 것을 깨끗이 청소했다. 쥐약 냄새, 오래된 종이 냄새, 곰팡이 냄새를 견뎠다. 나는 혼자 선반 하나하나를 닦고 유리 조각을 닦았다. 67세의 내 등은 아팠지만 앉지 않았다. 그날 오후 3시 10분, 미경이 나타났다. 정장 차림의 땀에 젖은 머리였다. 그녀는 묻지도 말하지도 않고 조용히 걸레를 들었다. 나는 그녀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마음속에서 뭔가 이상한 감정이 아려왔다. 사랑도 분노도 아니었다. 오히려 부드러운 의심이었다. 저녁에 나는 지쳐 집에 돌아왔다. 태영이 밥을 지어 상을 차려놓았다. 내가 가장 좋아하는 매기 매운탕이었다. 거의 아무도 기억하지 못하는 음식이었다. 태영은 의자를 당겨주며 말했다. 엄마, 드세요. 오늘 쉬었어요. 집에서 요리했어요. 나는 물었다. 왜 쉬었어? 자유직으로 전환 신청했어요. 엄마 곁에 더 있고 싶고, 아내 돕고 아이 돌보고 가게도 챙기고 싶어서요. 나는 밥을 먹으며 생각했다. 평생 그들을 위해 버텼다. 이제 손을 놓으니 그들이 짐을 지기 시작했다. 잘된 일이다. 늦더라도 안 하는 것보다 낫다. 3주 후, 가게가 공식적으로 다시 문을 열었다. 나는 이름을 바꿨다. 순애 할머니 잡화점. 순애, 글자는 굵게, 아래에는 작은 글씨로 0부터 다시 시작이라고 썼다. 첫 번째 손님은 복권을 파는 어린 소녀였고, 라면 한 봉지를 사러 들렀다. 나는 돈을 받지 않았다. 소녀는 활짝 웃으며 말했다. 할머니, 장사하시면서 돈을 안 받으면 손해 크시겠어요. 나는 웃으며 대답했다. 오늘 하루의 행운으로 생각하는 거야. 그때부터 손님들이 꾸준히 오기 시작했다. 동네 사람들은 내가 나이가 많아도 다시 장사를 시작한 걸 보고 존경했다. 지나가는 사람들도 낯선 간판을 보고 한 번씩 들러보았다. 매일 오후 미경은 꼭 제 시간에 나타났다. 그녀는 매우 빨리 배워서 물건을 묶어 정리하고 단골 손님의 외상 기록을 적으며 돈을 하나도 틀리지 않고 셌다. 어느 날 나는 물었다. 너는 오래도록 엄마를 도울 생각이니?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사무직은 더 이상 하고 싶지 않아요. 사업을 하고 싶어요.
하지만 내 자신을 위한 사업이 아니라 나에게 잘못을 고칠 기회를 준 사람을 위한 사업이에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해봐. 하지만 엄마가 쉽지는 않을 거야. 그녀는 웃으며 대답했다. 저는 쉽길 바라지 않아요. 엄마가 저를 피해자가 아닌 엄마의 눈으로 다시 봐주길 바랄 뿐이에요. 나는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밤, 그녀가 조용히 바닥을 닦을 때 나는 다가가서 살며시 그녀의 어깨에 손을 얹으며 말했다. 닦고 나면 일찍 쉬어. 내일 새 물건 들여와야 하니까 힘내야 해. 그녀는 돌아서며 눈이 붉었지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나는 알았다. 그 말이 내 마음을 열기 위한 첫걸음이라는 것을. 느리지만 진실되게. 밤에 나는 집에 돌아와 침대 옆 서랍장을 열었다. 예전 서류 뭉치, 빈문서, 영준이 잡힌 사진, 미경이 거짓말하는 녹음기가 아직도 있었다. 나는 그것들을 집어들었다가 내려놓았다. 그리고 서랍을 열어 라이터를 꺼내 불태웠다. 왜 그런지 묻지 마라. 때로는 용서가 조건 없이 필요할 때가 있다. 단지 상대방이 진심으로 변했을 때만. 한 달이 지나고 내 잡화점은 점점 안정되었다. 아침마다 단골 몇몇이 우유, 라면, 식용유를 사러 왔다. 나는 많은 말을 하지 않았지만 생활할 만큼은 충분했다. 매일 오후 잔돈을 세며 내가 아직 쓸모있다는 것을 느꼈다. 미경은 여전히 꾸준히 일했다. 그녀는 입고 오는 물건 시간을 알고 각 손님이 얼마를 빚졌는지 기억했다. 나는 더 이상 그녀에게 상기시키지 않아도 되었다. 가끔 그녀가 밤늦게까지 깨어서 장부를 정리하고 한 푼 한 푼 기록하는 것을 보았다. 불평하지도 공을 내세우지도 않고 조용히 자신의 실수를 고치는 그림자 같았다. 어느 날 이웃인 영자가 과일 가방을 들고 놀러왔다. 순애 씨, 며느리가 요즘 많이 착해졌다고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가 노력하고 있어요. 나도 그녀를 다르게 보려고 노력 중이고요. 영자는 웃으며 말했다. 순애 씨가 용서할 줄 아시네요. 내가 그랬으면 벌써 집에서 쫓아냈을 거예요. 나는 대답하지 않고 그녀에게 차 한 잔을 따랐다. 내 마음속으로는 용서는 내가 자비로워서가 아니라 내가 나이가 들고 더 이상 원한을 품을 힘이 없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았다. 그날 오후 가게 문을 닫을 때 미경이 물었다. 엄마, 다음 달에 가게 명의를 엄마와 같이 하려고 해요. 엄마 생각은 어때요? 나는 찡그리며 물었다. 왜 그래야 하지? 그녀가 대답했다. 더 이상 남이란 소리를 듣고 싶지 않아요. 이곳과 엄마에 대해 진짜 책임지고 싶어요. 나는 잠시 침묵하다가 말했다. 좋아. 하지만 엄마가 60%, 내가 40%야. 균등하게 나누지 않을 거야. 그녀가 말했다. 네, 엄마가 있으면 돼요. 그날 밤 나는 예전에 병원비를 내기 위해 다 썼다가 속았던 오래된 저축통장을 꺼냈다. 나는 다시 세어보았다. 이제는 몇백만 원밖에 남지 않았지만 나는 여전히 간직하고 있었다. 태영을 방으로 불러 그 통장을 건넸다. 엄마는 이걸 더 이상 안 가질 거야? 내가 보관해. 엄마는 가게가 있으니까. 태영은 나를 보며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를 용서해 주세요. 더 이상 무슨 말을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살짝 웃으며 말했다. 아직 용서한 건 아니야. 엄마는 아직 너희를 마음에서 내쫓지 않은 거야. 그가 나를 꼭 안으며 어깨를 떨었다. 수년 만에 처음으로 나를 거의 죽일 뻔했던 내 아들이 어린아이처럼 작아졌다. 나는 울지 않았다. 하지만 내 마음속에는 상처가 서서히 아물고 있었다. 그 다음 주 나는 절대 잊지 못할 일을 겪었다. 낯선 여자가 가게에 왔다. 40대쯤으로 보이는 날씬한 체구에 깨끗하지만 낡은 옷을 입은 여자였다. 그녀는 아이에게 줄 우유 한 팩을 사고는 머뭇거리며 말했다. 아가씨,
제가 돈이 부족해요. 다음 주 월급 받으면 꼭 갚을게요. 괜찮을까요? 나는 그녀를 잠시 바라보았다. 그 마른 몸과 떨리는 눈빛이 가난했던 내 모습과 닮아 있었다.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괜찮아요. 나는 당신을 믿어요. 그녀는 깊이 고개 숙이며 말했다. 감사합니다. 남편에게 버림받아 두 아이를 키우고 있어요. 아무도 외상 안 해줘요. 나는 입술을 깨물고 부드럽게 그녀의 가방에 라면 한 봉지를 더 넣어 주었다. 이건 서비스예요. 아무 말 하지 말고 먼저 아이를 챙기세요. 그녀가 떠난 후 미경이 나를 바라보며 눈이 붉어졌다. 엄마, 예전에 엄마도 그런 적 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였다. 엄마도 굶었지. 아무도 빌리지 못했고 엄마가 참으면서 너희를 먹였고 욕도 듣고 웃음도 당했어. 그래서 지금은 아무도 웃지 않아. 미경이 나를 꼭 안았다. 나는 처음으로 그녀를 밀쳐내지 않았다. 나는 말했다. 그렇게 살아. 엄마가 너를 쫓아내지 않은 걸 후회하지 않도록. 그녀는 눈물 속에 웃으며 말했다. 맹세해요, 엄마. 남은 생을 다해 실수를 갚을게요. 나는 그녀가 맹세할 필요 없었다. 나는 단지 그녀가 매일, 매 행동, 자신의 손으로 번 돈을 기억하기를 바랐다. 그날 나는 진정한 용서는 가장 작은 것에서 시작된다는 것을 알았다. 우유 한 팩처럼, 포옹처럼, 더 이상 매서운 눈빛이 아닌 따뜻한 시선처럼. 미경이 가족의 일원으로 가게에 돌아온 날부터 나는 한 가지를 눈치챘다. 그녀가 나와 엄마라는 호칭을 자연스럽게 피하기 시작했다. 그녀는 나를 순애 아줌마라고 부르고 가끔 실수로 나라고 했다가 깜짝 놀라 나를 쳐다보고 내가 지적하기를 기다렸다. 나는 지적하지도 반응하지도 않았다. 나는 그녀가 언제 다시 받아들여졌는지 스스로 느끼길 원했다. 내가 베푸는 것이 아니라. 어느 비 오는 오후, 가게는 텅 비었고 나는 미경과 함께 땅콩을 까서 볶아팔려고 준비했다. 그녀는 얇은 비옷 때문에 몸을 웅크리고 떨고 있었다. 나는 잠시 바라보다가 마른 수건을 던져주며 말했다. 머리 닦아. 감기 걸리면 안 돼. 이런 비는 금방 추워져. 그녀가 받아들고 쑥스러운 미소를 지으며 말했다. 고마워요, 엄마. 나는 손을 멈췄고 그녀도 잠시 멈췄다. 공간이 얼어붙은 듯한 순간 나는 아무 말 없이 계속 땅콩을 까고 있었다. 하지만 내 마음속 어딘가에 문 하나가 열렸다. 살짝, 하지만 진짜로 열렸다. 일주일 후 내가 입고 기록을 쓰고 있을 때 소식을 받았다. 영준이와 미경이 18개월의 징역형을 선고받았다는 것이다. 죄명은 재산을 탈취하기 위해 서류를 위조한 혐의였다. 나는 오랫동안 가만히 앉아 휴대폰에 온 메시지를 바라보았다. 기뻐서가 아니라 오래된 일이 결국 끝났다는 느낌 때문이었다. 나는 태영에게도 미경에게도 아무 말 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날 오후 미경은 평소보다 일찍 가게에 들어와 멍한 얼굴로 말했다. 엄마, 저 소식 들었어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잘 됐네. 인생은 공평한 거야. 미경은 카운터에 머리를 숙이고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어쨌든 그 애는 내 동생이에요. 엄마, 저는 기뻐해야 할지 슬퍼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지 않고 말했다. 충분히 울고 눈물을 닦아. 잘못한 사람은 대가를 치렀고 남은 사람은 용서받도록 살아야 해. 그녀가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갑자기 그녀는 주머니에서 수첩을 꺼냈다. 엄마, 제가 몇 줄 썼어요. 엄마가 괜찮다면 읽어주세요. 나는 팔짱을 끼고 카운터에 기대며 말했다. 읽어봐. 그녀는 첫 페이지를 펴며 떨리는 목소리로 읽기 시작했다. 엄마, 제가 엄마 신분증을 이용해 돈을 빌렸을 때
저는 너무 단순하게 생각했어요. 돌려막기만 하면 엄마는 모를 거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저는 몰랐어요. 제가 바꾼 것은 단지 돈이 아니라 신뢰였다는 걸, 그리고 신뢰는 엄마가 잃으면 아무것도 돌려받을 수 없다는 걸. 나는 말문이 막혔다. 엄마에게 용서를 구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엄마가 저에게 진심으로 모든 것을 속죄할 기회를 주세요. 엄마가 가게에서 저를 옆에 두는 한, 저는 희망을 잃지 않을 거예요. 나는 손을 들며 말했다. 그만해. 엄마는 내가 이해했다고 충분히 들었어. 그럼 내일부터는 엄마를 순해 아주머니라고 부르고, 엄마라고 부르지 마. 조금 더 가깝지만 엄마보다는 먼 할머니라고 불러. 엄마에게 시간을 줘. 그녀는 웃으며 울기도 하며 말했다. 네, 할머니. 나도 웃었지만 그녀가 보지 못하게 했다. 그날 밤, 태영이 나에게 봉투 하나를 건네며 말했다. 엄마, 받아주세요. 이건 우리가 모은 첫 2천만 원이에요. 매달 1,500만 원씩 꾸준히 드릴게요. 나는 받지 않았다. 엄마 이름으로 된 빚은 없어요. 너희가 알아서 해. 하지만 엄마가 부탁했어. 늦지 말고, 부족하지 말고, 너희 앞에서 누군가가 먼저 빚을 요구하지 않게 해. 태영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알겠어요. 엄마 안심하세요. 나는 그의 어깨를 살짝 잡았다. 내 인생 처음으로 나는 내 아이들을 잘 가르쳤다고 느꼈다. 그들은 길을 잘못 들었지만 돌아올 줄 알았다. 한 달 후, 가게는 점점 더 바빠졌다. 나는 마을 아이 하나를 하루 3시간씩 도와주러 고용했다. 미경이 먼저 제안했고, 자기 월급에서 그 아이의 급여를 지급했다. 나는 물었다. 이제 사장님 하려고? 그녀는 웃으며 말했다. 엄마가 사장님 하는 거 싫어하면 저는 사장님 보조할게요. 나는 웃으며 고개를 저었다. 입이 뱀 같구나. 그래도 후회할 줄 아네. 그녀가 눈을 깜빡이며 말했다. 뱀도 허물을 벗어야 살 수 있잖아요. 엄마. 나는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말했다. 그럼 다 벗어. 낡은 껍질은 없애. 안 그러면 엄마가 벗겨줄게. 둘이 함께 웃었다. 그것은 나와 며느리 사이에 처음으로 웃음이 터진 순간이었다. 그동안은 눈물과 쓰라림뿐이었다. 나는 알았다. 내가 아직 살아있는 것은 누군가를 돌보기 위해서가 아니라 내가 겪은 고통을 통해 다른 이들에게 성장하는 방법을 가르치기 위해서라는 것을. 모든 일이 끝난 후 내 마음이 평온해질 줄 알았다. 하지만 인생은 누구에게도 오래도록 평화를 주지 않았다. 어느 오후, 새로 들어온 라면 상자를 정리하고 있을 때 낯선 남자가 가게에 들어왔다. 희미해진 흰 셔츠를 입고 낡은 가죽 가방을 들고 있었다. 순애 아주머니 맞으신가요? 나는 경계하며 고개를 들었다. 네, 제가 맞아요. 무슨 일이죠? 저는 준석입니다. 공증 사무실에서 왔어요. 이 서류를 가져왔습니다. 지난달부터 아주머니 이름으로 남아있는 빚에 관한 것입니다. 나는 얼어붙었다. 빚이요? 저는 이미 다 아이 이름으로 옮겼는데요. 그는 가방에서 공증 사본을 꺼내며 말했다. 맞아요. 하지만 추가로 8천만 원이 있습니다. 첫 달의 구두로 동철 씨와 합의한 이자입니다. 공식 서류에는 적혀 있지 않아요. 기억하시나요? 나는 창백해지고 목이 말랐다. 기억났다. 그날 밤, 내가 판을 뒤집기 전에 동철 씨가 문제를 일으키지 않도록 8천만 원의 별도 이자를 잠정적으로 받기로 했던 것을. 그때는 나중에 해결할 수 있을 거라 생각했다. 그런데 지금 나타났다. 빚이 다 끝난 줄 알았는데. 나는 손을 꽉 쥐며 말했다. 이제 뭘 원하나요? 저는 전달만 합니다. 동철 씨가 말하길, 아주머니가 원하시면 4개월에 걸쳐 나눠 갚을 수 있다고 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압박 수단을 쓸 거라고 해요.
나는 깊게 숨을 들이쉬고 고개를 끄덕였다. 좋아요. 그에게 말해요. 제가 처리하겠다고. 하지만 이번이 마지막입니다. 이후에도 제 이름을 들먹이면 경찰에 바로 신고할 거예요. 준석 씨는 어깨를 으쓱하며 말했다. 저는 명령만 따릅니다. 그는 떠났다. 나는 그 자리에서 손이 떨렸다. 미경이 창고에서 나와 내가 창백한 것을 보고 급히 물었다. 무슨 일이에요? 엄마, 나는 그에게 서류를 건넸다. 그녀는 읽고 나서 멍해졌다. 세상에, 다 끝난 줄 알았는데. 저와 태영이 알아서 할게요. 나는 서류를 다시 빼앗으며 말했다. 아니에요. 이건 엄마 몫이에요. 엄마가 벌었으니 엄마가 책임져야 해요. 하지만 엄마, 저희 빚도 많고 가게도 새로 시작했잖아요. 나는 단호하게 말했다. 내 일이나 신경 써. 이건 엄마 일이야. 미경은 더 이상 말하지 않고 나를 보며 울고 싶어 했다. 하지만 나는 그녀가 대신 울게 두지 않았다. 이번에는 반드시 내가 혼자 갚을 것이다. 누구에게도 기대지 않고 누구도 기다리지 않고. 그날 밤 나는 한 달 동안의 수입과 지출을 다시 기록했다. 수입과 손실을 맞추고 불필요한 지출을 모두 끊었다. 미경과 나누던 이자도 포기하고 모두 빚 갚는 기금으로 돌렸다. 다음 날 아침 나는 은행에 가서 새 적금 계좌를 만들었다. 돈을 넣으려는 게 아니라 스스로 압박하기 위해서였다. 매주 최소 500만 원씩 넣기로 했다. 나는 그것을 빚 청산 기금이라고 불렀다. 처음 세 주는 힘들게 지나갔다. 나는 거의 쉬지 않고 일한다. 아침 5시에 문을 열고 밤에는 거의 10시가 다 되어 청소를 마친다. 가끔은 플라스틱 의자에 앉아 졸기도 하고 등이 아프고 다리가 붓기도 한다. 미경이 그 모습을 보고 조용히 마사지 약을 사왔고 태영은 일찍 가서 물건 나르는 걸 도와주겠다고 했다. 나는 거절하지 않았지만 그들이 대신 돈을 내게 두지는 않았다. 들어오는 돈은 모두 깨끗한 빚 갚기 기금에 내가 직접 넣은 것이지 자식이나 손주들한테서 한 푼도 받지 않았다. 한 달 말에 2,200만 원을 모아 은행에 가져갔다. 돈을 테이블 위에 놓으며 눈물이 글썽였다. 얘야, 여기 넣어줘. 이건 특별 기금이야. 직원이 웃으며 말했다. 기금 이름이 참 독특하네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내가 직접 정했어. 내가 스스로 착하게 살라고 다짐하는 거야. 그날 집에 돌아와 적금 통장을 탁자 가운데에 놓고 태영과 미경을 불렀다. 이건 내가 진 빚이야. 아무도 부탁하지 않았어. 할머니가 늙었다고 책임이 끝나는 게 아니야. 늙어도 잘못을 기억하면 스스로 고쳐야 해. 태영이 눈물을 글썽이며 말했다. 엄마, 우리한테 얼마나 많이 용서해줬는데 왜 또 스스로 괴롭혀요? 나는 손사래를 쳤다. 난 괴롭히는 게 아니야. 스스로 해방되는 거야. 미경은 손으로 입을 가리고 울었다. 처음으로 그 눈물이 밉지 않았다. 오히려 그것은 내가 스스로 짊어진 빚처럼 늙은 어머니가 아직도 정신을 차리고 자식에게 가르치는 것처럼 진실했다. 사는 것은 요구하는 게 아니라 갚는 것이다. 그 주말 새로운 손님이 가게에 왔다. 그는 간판을 오래 바라보다가 들어와 말했다. 순애 할머니 맞죠? 이름은 들었어요. 나이 드신 분이 젊은이보다 더 훌륭하게 가게를 운영하시네요. 나는 가볍게 웃으며 말했다. 나이 들어도 제대로 살아야지. 그는 주위를 둘러보며 말했다. 저는 이 동네에서 미니마트 체인을 열 협력자를 찾고 있어요. 할머니가 첫 번째로 모시고 싶은 분입니다. 나는 멍해졌다. 체인점이라니? 생각해 본 적 없었다. 그를 바라보고 내 작은 가게를 보며 말했다. 생각해 볼게요.
하지만 미리 말해두는데 나는 경쟁하려고 하는 게 아니라 살려고 하는 거예요.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걸로 충분합니다. 연락 기다릴게요. 나는 그의 뒷모습을 바라보았다. 초여름 바람이 내 얼굴을 스치며 희망의 향기가 은은하게 다가왔다. 나는 큰 가게가 필요하지 않았다. 단지 다시 시작할 기회가 필요했다. 착하게 한 걸음씩. 그날 밤 가게 문을 닫고 혼자 문 옆에 놓인 나무 의자에 앉아 미경이 끓여준 인삼차를 들고 있었다. 머릿속은 체인점 제안으로 어지러웠다. 나는 젊지 않았다. 허리를 굽혀 창고를 정리할 때마다 아팠고 계단을 오를 때 다리가 떨렸다. 하지만 더 크게, 더 체계적으로 해보자는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다. 태영이 나와서 내 옆에 앉았다. 엄마, 아직 왜 안 자요? 가게 확장 생각 중이야. 협력할 사람이 있어. 그가 놀라며 말했다. 정말 하시려는 거예요? 아직 말은 안 했고 생각 중이야. 그런데 너한테 물어볼게. 만약 엄마가 가게 하나 더 연다면 도와줄래? 그는 망설임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네, 회사 그만둬도 돼요. 엄마 도울게요. 나는 그를 보며 마음이 조금 따뜻해졌다. 미경이는? 엄마가 물어봐요. 하지만 나는 그녀도 끝까지 엄마를 따를 거라 생각했다. 다음 날 아침, 나는 미경을 평소보다 일찍 불렀다. 그녀가 오자 손으로 쓴 계획서를 건넸다. 시간 분배, 업무 분담, 옆 동네에 가게 하나 더 열 비용 예상 등이 적혀 있었다. 그녀는 읽고 눈을 크게 떴다. 정말 하시려는 거예요? 내가 묻는 거야. 내가 하면 같이 할래. 그녀는 입술을 깨물고 힘차게 고개를 끄덕였다. 네, 많이 모르지만 빨리 배울게요. 엄마가 시키는 대로 할게요. 나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럼 다음 주부터 회사 그만두고 전일제로 엄마 도와. 월급은 매출 비율로 나눌 거야. 지원금은 없어. 그녀는 환하게 웃으며 말했다. 네, 동의해요. 일주일 후, 나는 그 젊은이 지훈을 다시 만났다. 그는 초안 계약서를 가져왔고, 나는 운영관리 파트너로서 돈을 투자하지 않고 경험과 인력을 활용하는 조건이었다. 나는 읽고 씁쓸하게 웃었다. 내 나이 알고도 가게 하나 더 맡기다니. 지훈은 웃으며 말했다. 67세인데도 이렇게 제대로 가게를 운영하시는 걸 보고 믿었어요. 나는 주저없이 서명했다. 그리하여 새로운 전환점이 시작되었다. 새 가게는 331번 골목 입구에 있었고 노동자들이 많이 머물고 학생들과 저렴한 물건을 사는 주부들이 자주 찾는 곳이었다. 미경과 나는 물건을 정리하고 진열대를 세우고 간판을 달았다. 미경이 물었다. 새 가게 이름은 뭐예요? 나는 잠시 생각하다 말했다. 다시 시작하는 잡화점. 그녀는 멍해졌다. 이름이 이상해요. 이름은 내가 쓰러졌지만 다시 일어섰다는 걸 매번 보며 스스로 상기시키려는 거야. 미경은 살며시 웃으며 간판 사진을 찍었다. 좋아요. 저도 다시 시작할게요. 나는 그녀를 바라보았다. 처음으로 그녀 눈에서 회피도 부끄러움도 아닌 약속의 빛을 보았다. 개업일, 비가 가볍게 내렸다. 하지만 순회 잡화점이 새 지점을 열었다는 소식에 수십 명이 왔다. 지훈은 일찍 와서 작은 선물 바구니를 들고 말했다. 순회 할머니, 오늘은 특별한 날이에요. 어르신을 위한 태국 전통 차를 드릴게요. 나는 웃으며 말했다. 내가 어른 대접받을 나이라면 너희들은 다 끝장이야. 지훈은 크게 웃으며 말했다. 뭐라 해도 할머니가 우리와 함께 해주시면 그걸로 충분해요. 태영도 와서 멀리서 나를 바라보며 끼어들지 않고 미소 지었다. 나는 그 눈빛이 자랑스러움을 담고 있음을 알았다.
미경은 하루 종일 내 옆에 서서 기록하고 주문받고 손님을 맞았다. 저녁에 첫날 매출을 세며 그녀가 소리쳤다. 할머니, 거의 1100만 원이에요. 첫날인데도요.